사부인. 듣자 하니 가리봉동 나쁜 다세대 전세라면서요. 어머님, 제발 그만! 넌 빠져. 회장님, 윤혜진 원장. 5개월째 임대료가 연체됐습니다. 당장 법대로 처리해요. 전부 다. 그쪽 어머니 가리봉동 전세 산다면서요? 그날 갚아진 다세대 보증금이라도 당겨서 예단 준비해 오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보낸 한밤중의 메시지는 예비 신부 하윤의 낯빛을 새파랗게 질리게 만들었다. 서울 청담동에서 최고급 브라이덜 스파를 운영하며 강남 상류층 행세를 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근본도 없는 가난한 집안과는 절대 사돈을 맺을 수 없다고 이미 공언한 터였다. 하지만 이 오만방자한 여자는 결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벌레 보듯 하던 그 초라한 집안이 실은 자신의 화려한 인생을 어떻게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자신의 그 거만함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를 말이다.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였는지 명백히 밝혀지는 통쾌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커다란 행운이 찾아갈 것이다. 사연을 시작한다. 2024년 10월 어느 토요일 저녁 5시 청담동의 한 고급 호텔 최고층에 자리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중대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한강의 물결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은숙은 딸 하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나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하윤의 결혼을 앞두고 양가가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하는 상견례 날이었다. 은숙은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빛바랜 비치색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비록 유행은 한참 지났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한복은 단아한 기품을 풍기고 있었다. 머리는 낱개 쪽을 저 단정히 올렸고 귀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진주 귀걸이만 착용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하윤이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레 붙들며 물었다. 은숙은 딸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딸이 좋다고 선택한 사람이니 엄마도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지. 레스토랑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시우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은숙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어머님,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하윤이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우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은숙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안쪽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높은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어머나, 벌써들 오셨네요. 윤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했다. 화려한 패턴의 발망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캘리백을 들었고 손목에서는 쇼파드의 다이아몬드 시계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목에 두른 루이비통 실크 스카프는 그녀의 화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혜진의 날카로운 시선이 은숙의 한복을 위에서 아래로 재빠르게 훑어내렸다. 그 찰나 혜진의 입꼬리가 경멸하듯 살짝 비틀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불과 0.5초도 안 되는 순간적인 표정의 변화였지만 은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시우 씨 어머님이시죠? 저는 하윤이 엄마 박은숙입니다. 은숙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혜진은 마치 마지못해 응하듯 손끝만 살짝 잡았다가 즉시 놓아버렸다. 마치 불결한 것이라도 닿은 듯한 태도였다. 아, 네, 윤혜진이에요. 청담동에서 라렌 브라이덜 스파를 운영하고 있어요. 혜진은 자신의 직업을 밝힐 때 유난히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기업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예약된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는 내내
혜진은 노골적으로 은숙을 곁눈질로 살폈다. 색이 바른 낡은 한복, 유행이 진한 디자인의 손가방, 백화점 기획 상품으로 보이는 수수한 구두까지. 혜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견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 여자는 돈이 없다. 그것도 아주. 자리에 착석하자마자 혜진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 하윤 씨가 판교에서 잘 나가는 IT 기업 다닌다고 들었는데 요즘 대기업 다녀도 별거 없더라고요. 저희 스파 고객 중에도 대기업 임원 사모님들 많으신데 다들 죽는 소리 하시더라고요. 하윤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시우가 재빨리 분위기를 수습했다. 어머니, 하윤이는 그냥 직원이 아니라 마케팅팀에서 가장 인정받는 인재예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 리더도 맡았다고요. 그래? 열심히 사는 건 보기 좋지. 그런데 은숙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혜진의 질문은 날카롭고 단도직입적이었다. 은숙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차분히 대답했다.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이요? 어디서요? 서울 구로동 쪽입니다. 국밥 전문점이에요. 혜진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한정식 같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국밥이라는 단어에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구로동 시장 근처에 있는 그런 식당들 말씀이신가요? 오래된. 아니요, 그냥 작은 규모입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 위주로 장사하고 있어요. 은숙의 담담한 대답에 혜진의 표정은 다시 노골적으로 시큰둥해졌다. 그러시구나. 요즘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다던데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특히 그런 식당은 인건비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면서요? 혜진은 마치 깊이 공감하고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지독한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다. 은숙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음식이 서빙되기 시작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준비한 코스 요리는 하나하나가 정교한 예술 작품 같았다. 혜진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호들갑스럽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어머, 이 레스토랑 셰프가 프랑스르 코르동 블루 출신이래요. 이 한 접시에 못해도 20만 원은 넘을걸요? 그러면서 혜진은 은숙을 흘깃 쳐다봤다. 은숙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한 것이다. 하지만 은숙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능숙하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며 조용하고 우아하게 식사를 이어갔다. 그런데 하윤 씨 아버님은 혜진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하윤이 잠시 숨을 멈췄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8살 때요. 그랬구나. 혼자서 힘드셨겠네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편모 가정이라 조건이 더 안 좋군.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지금 사시는 집은 어디세요? 구로동 쪽이신가? 자가예요? 아니요, 구로동에서 조금 떨어진 가리봉동 쪽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은숙의 짧은 대답에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더 캐물을 필요도 없었다. 시우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 저 하윤이랑 결혼하면 신혼집은 반포 쪽으로 알아보려고요. 그래, 반포 아파트 전세가 요즘 얼만 줄은 아니? 기본이 15억은 잡아야 할 텐데. 혜진은 일부러 어마어마한 액수를 언급했다. 은숙과 하윤의 반응을 떠보려는 속셈이었다. 하윤이 살짝 주춤했지만 은숙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은숙의 대답에 혜진은 보란듯이 코웃음을 쳤다. 알아서요? 요즘 세상에 부모가 밀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시우 결혼하면 최소한 집 한 채는 해줄 생각이었는데 최소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혜진은 은숙을 노골적으로 쏘아봤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혜진의 남편 강병철이 늦게 도착했다. 구겨진 양복을 입은 그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병철은 은숙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혜진은 남편을 타박하듯 쏘아붙였다. 맨날 회사 하나뿐인 아들 상견례인데도 이 모양이에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자 시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오늘은 이만 파하시죠. 다음에 다시 편하게 뵙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혜진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은숙과 하윤에게도 들릴 만큼 충분히 컸다. 저 집 정말 없어 보이지 않아? 한복도 무슨 70년대 것도 아니고 국밥집이라니 분명히 구석에서 팔이 날리는 가게일 거야. 강병철이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말리려 했지만 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시우가 저런 근본 없는 집안이랑 결혼한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가만두나 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은숙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은숙은 딸을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나오는 길, 하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시우 씨를 만나서 엄마가 이런 수모를. 은숙은 운전대를 잡은 채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가 왜 미안해. 시우는 좋은 청년이더구나. 다만 그 어머니가 조금 유별날 뿐이지. 너무 무례하셨어요.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게 너무 뻔히 보였단 말이에요. 은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강변북로에 진입해 차가 신호에 걸려 멈췄을 때 은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윤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단다.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과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류를 만난 것뿐이야. 엄마는 화 안 나세요? 화가 왜 안 나겠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딸의 행복이야. 네가 정말 시우라는 청년을 사랑한다면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윤은 어머니의 단단한 옆얼굴을 바라봤다. 언제나처럼 은숙은 침착했다.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정말로 분노했을 때는 이렇게 얼음처럼 차갑고 조용해진다는 것을. 그날 밤 은숙은 자신의 서재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철들이 들어있었다. 은숙은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디 에이펙스 청담, 디 에이펙스 치영담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 집 정말 없어 보이지 않아? 한복도 무슨 70년대 것도 아니고 국밥집이라니 분명히 구석에서 팔이 날리는 가게일 거야. 강병철이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말리려 했지만 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시우가 저런 근본 없는 집안이랑 결혼한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가만두나 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은숙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은숙은 딸을 안심시키려 했어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나오는 길, 하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시우 씨를 만나서 엄마가 이런 수모를. 은숙은 운전대를 잡은 채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가 왜 미안해. 시우는 좋은 청년이더구나. 다만 그 어머니가 조금 유별날 뿐이지. 너무 무례하셨어요.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게 너무 뻔히 보였단 말이에요. 은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강변북로에 진입해 차가 신호에 걸려 멈췄을 때 은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윤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단다.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과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류를 만난 것 뿐이야. 엄마는 화 안 나세요? 화가 왜 안 나겠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딸의 행복이야. 네가 정말 시우라는 청년을 사랑한다면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유는 어머니의 단단한 옆얼굴을 바라봤다. 언제나처럼 은숙은 침착했다. 하지만 하유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정말로 분노했을 때는 이렇게 얼음처럼 차갑고 조용해진다는 것을. 그날 밤 은숙은 자신의 서재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철들이 들어 있었다. 은숙은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디 에이펙스 청담, 디 에이펙스 채용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숙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윤혜진 원장. 당신이 사람을 너무 겉만 보고 판단했군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은숙의 눈빛도 그 불빛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났다. 첫 만남이 남긴 상처의 그림자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상견례가 파투처럼 끝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새벽 2시 하윤의 스마트폰이 정적을 깨며 요란하게 울렸다. 잠결에 전화기를 집어든 하윤은 발신자를 보고 잠이 확 달아났다. 윤혜진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무려 15개나 쌓여 있었던 것이다. 하윤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 메시지 창을 열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윤 씨,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실례해서 미안한데요. 결혼 준비 관련해서 저희 집안 입장을 꼭 전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추려면 최소한의 격식은 갖춰주셔야 할 것 같아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하윤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이 이어졌다. 일단 제 아들 시계는 파텍 필립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기본 모델도 8천만 원은 줘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방은 에르메스 버킨 35 사이즈로 부탁할게요. 색상은 블랙이나 에토프 그레이가 무난하겠네요. 이건 뭐 4천만 원이면 구하겠죠. 보석은 GIA 오브 다이아몬드 세트로 준비해 주시고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로 최소 5천만 원은 잡으셔야 할 거예요. 반지, 그리고 침구는 이탈리아 프레테 아시죠? 그 브랜드로 풀세트 부탁드려요. 이불이랑 베개 세트 다 합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하겠네요. 하유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그럼 엄마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의 서울 하늘은 아직 칠흑처럼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우선 시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아니요.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사람 어머니가 저한테만 몰래 보낸 걸 테니까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이런 모욕과 수모를 감내하면서까지 결혼을 강행해야 하는지는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는 건 더 중요하단다. 하윤은 다시 눈물을 쏟았다. 은숙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가난하게 보인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그날 밤, 아니 새벽이었다. 하윤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집에서 잠을 청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서 잠든 것이었다. 은숙은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윤혜진이 보낸 메시지를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특히 어차피
가리봉동 낡은 다세대 전세 산다면서요. 그 보증금이라도 빼서 마련하셔야죠. 라는 대목에서는 주먹이 세게 쥐어졌다. 은숙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다시 꺼냈다. 파일 겉면에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적혀 있었다. 은숙은 파일을 넘기며 무언가를 유심히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디 에이펙스 청담, 디 에이펙스 치영담, 3층, 라렌 브라이덜, 라라인 브라이더 이라고 적힌 임대차 계약서였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임대료가 현재 연체 상태였다. 은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다. 윤혜진 원장, 당신이 먼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은숙은 스마트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상대방은 즉시 전화를 받았다. 김 비서, 나 박은숙이요. 이 새벽에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닙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청담동 디 에이펙스 3층, 라렌 브라이덜 말이에요. 임대료 연체 상황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내일 아침 일찍 나 좀 만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확인 후 내일 아침 8시에 구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이 흐릿하게 보였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이 눈을 떴을 때 은숙은 이미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뜨끈한 국밥과 갓 지은 흰쌀밥, 그리고 정갈한 깍두기였다. 하윤이 가장 좋아하는 어머니의 음식이었다. 잘 잤어, 딸? 네,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게 하고. 미안할 게 뭐 있어. 힘들 때 엄마 찾는 게 자식된 도리지. 얼른 밥 먹어. 하윤은 밥을 한술 뜨며 물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숙은 딸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일단 시우 씨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그 청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만약에 시우 씨가 자기 엄마 편을 든다면요? 그럼 그땐 미련 없이 정리해야지. 하지만 하윤아, 한 가지만 명심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의 자존감이야. 그걸 짓밟히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없어. 하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판교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은숙은 딸을 배웅한 후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이 아닌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아침 8시 정각. 김 비서가 은숙의 집, 아니 식당 2층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확인해보니 라렌 브라이덜은 현재 3개월치 임대료가 밀려 있습니다. 총 연체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은숙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였다. 윤혜진이 하윤에게 요구한 예단 리스트 중 일부 금액과 비슷한 수치였다. 계약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임대료 연체 3개월 이상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내용 증명 발송 가능합니다. 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해두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랜 세월 은숙과 함께 일해오며 그녀의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은숙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김 비서가 떠난 후 은숙은 다시
윤혜진의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윤 원장,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시다고요? 좋습니다. 어디 한번 보여드리죠. 진짜 격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흘렀다. 2024년 10월 중순의 어느 목요일, 은숙은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구로동 골목에 있는 식당 진미국밥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허름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지만 이곳을 아는 단골들에게는 서울 서남부 최고의 숨은 맛집으로 통했다. 은숙은 직접 담근 깍두기, 항아리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다. 알맞게 익은 시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능숙했고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딸이 겪은 일로 인한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주방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참모 김 씨가 들어오며 인사했다. 네, 오늘 육수를 새로 끓여야 해서요. 어제 마장동에서 받아온 사골이 아주 좋더라고요. 은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김 씨는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감지했다. 은숙이 뼈를 고는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거칠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시각 하윤은 판교의 회사 화장실에서 또다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시우와의 관계는 눈에 띄게 어색해지고 있었다. 어제도 퇴근 후 만났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고 대화할 수가 없었다. 시우는 계속 무슨 일이 있냐고 캐물었지만 하윤은 차마 그 참혹한 메시지를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점심시간, 하윤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시우였다. 하윤아,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하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었다. 알았어요. 퇴근하고 만나요. 저녁 7시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시우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평소에 밝고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윤아, 너 요즘 도대체 왜 그래?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 있어? 하윤은 차가운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결심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 그 메시지를 시우에게 보여주었다. 시우는 메시지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다. 이거 정말 우리 엄마가 보낸 거야? 네. 시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페에 흐르는 조용한 음악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하윤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인 줄은 나도 몰랐어. 시우 씨도 이런 걸 원해요? 하윤의 날카로운 물음에 시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너랑 함께하고 싶을 뿐이야. 예단이니 혼순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바로 그 순간 시우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윤의 눈치를 살피며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 너 지금 어디야? 그 애랑 같이 있어? 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카페 안에서는 하윤에게도 희미하게 들릴 정도였다. 네, 하윤이랑 같이 있어요.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할 얘기 있으니까.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기고 시우는 극도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보세요. 어머님이 부르시잖아요. 하윤아, 괜찮아? 가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일이니까. 그날 밤 시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와 마주했다. 혜진은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걸치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명품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다. 엄마, 하윤이한테 보낸 메시지 다 봤어요. 시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혜진은 태연하게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다. 그래, 봤으면 됐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2억이 넘는 돈을 그게 말이나 돼요? 혜진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시우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결혼이라는 게 어디 사랑 타령만으로 되는 줄 알아? 격이 맞아야 하는 거야, 격이. 격이요? 하윤이네 집이 가난하다고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혜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에 섰다. 무시?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그 집 엄마라는 사람 봤잖아.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낡은 한복 입고 와서 구로동에서 국밥이나 판다며 그런 천한 집안이랑 우리가 사돈을 맺는다고 생각해봐. 내 청담동 친구들한테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거세게 반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하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어떻든 저랑은 상관없다고요. 상관없다고? 넌 내 아들이야. 네가 누구와 결혼하는지는 우리 집안의 체면, 우리 가문의 급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알겠니? 그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 헤어 살롱에서는 혜진의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들었어? 혜진이네 아들 결혼한다며? 신부감은 어때? 쉿, 말도 마. 완전 별로래. 구로동에서 국밥집 파는 집 딸이라나? 그것도 아주 허름한 가게라고 하더라. 어머, 정말? 그럼 혜진이가 가만히 있겠어. 걔 성격에. 여자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미용실을 가득 채웠다. 이런 소문은 날개가 달린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청담동 상류층 사모님들의 세계는 좁았고 특히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은 빛의 속도로 퍼지곤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식당에서 육수를 확인하다가 하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 시우 씨랑 얘기했어요. 그래, 어떻게 됐니? 시우 씨는 제 편이래요. 예단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자기만 믿으래요. 하지만 은숙이 되물었다. 하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 어머니가 절대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아요. 시우 씨도 결국 자기 어머니한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은숙은 국자를 든 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하윤아, 내일 토요일이니까 시간 괜찮으면 엄마 식당으로 와. 오랜만에 엄마가 밥 해줄게. 점심 같이 먹자. 네, 엄마. 알았어요. 전화를 끄는 은숙은 다시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차가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자신의 스파 원장실에 앉아 있었다. 매출 장부를 들여다보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감했다. 천정부지로 솟은 임대료를 내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원장님,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이번 달 임대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혜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혜진도 알고 있었다. 다음 주가 되어도 상황이 나아질 리 없다는 것을. 남편 강병철의 무역 사업도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청담동에서의 체면 때문에 생활 수준을 단 한 단계도 낮출 수 없었다. 토요일 오전 11시 하윤이 은숙의 식당 진미국밥에 도착했다.
식당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은숙은 딸을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여기 앉아 있어. 엄마 금방 음식 차려서 가져올게. 잠시 후 은숙이 쟁반을 들고 올라왔다. 뜨끈한 돼지국밥 특 사이즈와 갓 무친 겉절이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졌다. 하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엄마표 식사였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딸내미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어서 먹어. 먹으면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윤은 어머니의 깊은 국물 맛을 느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자신을 키웠다. 구로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 지금의 이 국밥집을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하윤아, 은숙이 조용히 딸을 불렀다. 네, 엄마.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뭐니? 하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시우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와 엄마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집안과 억지로 가족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은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마음이 정녕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좀 나서야겠구나. 엄마가요. 은숙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그것은 하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하윤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 윤혜진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그게 그 사람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거야.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김 비서. 준비하라고 한 서류는 다 되었나요? 김 비서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은숙에게 내밀었다. 네, 회장님. 모든 법적 검토 완료했습니다. 언제든 집행 가능합니다. 하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놀란 눈으로 어머니와 김 비서를 번갈아 봤다. 은숙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하윤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나설 차례야. 너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단다. 창밖으로 구로동의 복잡한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은숙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후였다. 202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시 윤혜진은 자신의 검은색 벤츠 E클래스를 몰고 구로동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주소를 도저히 찾기가 쉽지 않았다. 좁고 일방통행이 뒤엉킨 골목길,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은 혜진이 평소 숨쉬듯 드나들던 청담동의 번화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휴, 냄새. 이런 동네에 사람이 산다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 혜진은 혼잣말을 하며 에르메스 스카프로 코를 막았다. 골목 어귀에는 재활용 폐지를 모아놓은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시커먼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만월로 블라닉 구두가 더러워질까봐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드디어 은숙의 집, 아니 하윤이 전세로 산다고 했던 그 빌라 앞에 도착했다. 어림잡아 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3층짜리 붉은 벽돌 다세대 주택이었다.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철제 대문은 시뻘겋게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혜진은 건물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내 예상이 딱 맞았어. 이런 거지 소굴에 사는 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혜진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내 건물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나중에 청담동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보여줄 확실한 증거물이 필요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경멸스러운 표정을 장착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지지직거리는 인터폰에서
은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저예요. 윤혜진, 시우 엄마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숙이 대답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1분쯤 지나자 낡은 철제 대문이 열렸다. 은숙은 깔끔한 면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평범한 동네 마실 차림이었지만 단정하고 깨끗해 보였다. 혜진은 그런 은숙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했네요. 그래도 우리 사돈들 사이인데 어떻게 사시는지 집은 한번 구경해야 하지 않겠어요? 혜진의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은숙은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집안이 좀 누추해서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잠깐만 보고 갈게요. 혜진은 은숙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마당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좁은 공간에는 시든 화분 몇 개와 빨래 건조대가 놓여 있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 옆에는 분리수거함이 지저분하게 놓여 있었다. 2층에 사시나 봐요. 네, 2층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서 혜진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어머, 계단이 너무 가파르네요. 어르신들은 오르내리기도 힘드시겠어요. 은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2층 현관문 앞에 서자 혜진은 또 한 번 노골적으로 코를 찡그렸다. 문 옆에는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신발장이 있었고 현관문 자체도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철제문이었다. 들어오시겠어요? 은숙이 물었지만 혜진은 경멸하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됐어요. 여기서 충분히 다 봤네요. 혜진은 현관문 앞에서 안을 슬쩍 들여다봤다. 좁디 좁은 거실과 오래된 갈색 가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가 핀 자국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우리 하윤 씨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니 정말 대견하네요. 혜진의 말에는 동정이 아닌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은숙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윤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구보다 바르게 잘 자랐어요. 그럼요, 바르게 자랐겠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가 우리 청담동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면 적응하기가 참 힘들 텐데. 혜진은 일부러 우리 청담동 집안을 강조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과 우월감이 가득했다. 반면 은숙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했다. 적응이야. 서로 노력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노력?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세요? 격차가 너무 크면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 법이에요. 혜진은 다시 한번 주변을 혐오스럽다는 듯 둘러봤다. 복도 끝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듯한 낡은 화장실이 보였고 옆집 문 앞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혜진은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인상을 썼다. 어우, 냄새. 환기가 전혀 안 되나 봐요. 바로 그 순간 옆집 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어이구, 박 사장, 웬일로 손님이 다 왔네? 네, 할머니. 잠깐 들르신 분이에요. 할머니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빼입은 거 보니까 돈 좀 있어 뵈는데 이런 누추한 데는 왜 왔디야? 혜진은 할머니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는 은숙을 향해 쏘아붙였다. 이만 가볼게요. 볼장 다 봤으니까. 혜진이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은숙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윤 원장님. 혜진이 거만하게 뒤돌아봤다. 왜요? 하실 말씀이라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도
집도 마찬가지지요. 혜진은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가요? 하지만 어쩌죠? 세상은 원래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법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말하고 혜진은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계단을 내려갔다. 은숙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지켜봤다. 혜진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한 일은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청담동 사모님 모임의 회장인 최 여사에게였다. 언니, 나야. 방금 그 국밥집 여자네 집 가봤거든? 어땠어? 말 좀 해봐. 말도 마. 언니, 완전 빈민가 수준이야. 70년대 다세대 주택에 곰팡이에 냄새까지. 어우, 내가 사진도 다 찍어왔어. 이따 모임 때 보여줄게. 이런 집 딸을 며느리로 드릴 뻔했다니까. 전화를 끊고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저런 집안 딸과는 절대 네버 사돈이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백미러로 무언가가 보였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은숙의 빌라 앞에 멈춰서는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망설임 없이 은숙이 사는 2층으로 올라갔다. 뭐지? 저런 촌구석에 웬 고급차람? 혹시 빚쟁인가? 혜진은 잠시 궁금해했지만 이내 관심을 끊었다. 저런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는가? 아마 대출이나 보험 영업사원일 거라고 멋대로 치부해버렸다. 한편 은숙의 집 2층에서는 김비서와 은숙이 마주 앉아 있었다. 회장님, 방금 나간 여자가 윤혜진 원장 맞습니까? 네, 맞아요. 김비서. 김비서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보고했다. 현재 4개월째 임대료가 연체되었습니다. 총 2억 원이 밀렸네요.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5개월 연체입니다. 은숙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증금은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채무로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 보증금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숙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되겠네요. 언제부터 움직이실 겁니까?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혜진의 벤츠가 막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다음 주부터요. 내용 증명 바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떠난 후 은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혜진이 찍어간 사진들이 곧 청담동 일대에 퍼질 것이다. 자신과 하윤을 조롱하는 추잡한 이야기들이 떠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은숙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건물 등기부 등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청담동. 서울의 주요 상권마다 은숙의 건물이 있었다. 윤혜진 씨,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니까. 은숙은 등기부 등본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디 에이펙스 청담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서류였다. 그날 저녁 혜진은 청담동의 한 고급 일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예약된 룸 안에는 6명의 화려한 차림을 한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청담동에서 한가닥 한다는 부유층 사모님들이었다. 자, 다들 여기 봐. 내가 오늘 특종 하나 찍어왔잖아. 혜진은 의기양양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가리봉동 빌라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자들은 사진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게 서울이야? 무슨 70년대 달동네도 아니고 이런 데서 사람이 산다고? 재개발도 안 된 곳이네. 혜진아, 너 정말 이런 집안을 며느리로 맞으려고 했던 거야? 혜진은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미쳤어? 우리 시우한테도 분명히 말할 거야. 저런 근본 없는 집안과는 절대 안 된다고.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시우는 뭐래? 걔는 그 여자애 좋다며? 혜진의 표정이 순간 살짝 굳었다. 걔는 아직 어려서 그래.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지. 젊었을 땐 다 그렇잖아. 우리도 그랬고. 여자들이 까르르 웃었다. 하지만 혜진은 웃지 않았다. 사실 시우가 요즘 노골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조만간 깔끔하게 정리할 거야. 격에 맞는, 우리 수준에 맞는 집안딸로 다시 알아봐야지.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명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신성한 비즈니스니까.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돌아와 남편 병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하지만 병철은 피곤에 절은 얼굴로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시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잖아. 당신은 정말 너무해.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체면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체면이 밥 먹여주나? 지금 우리 회사 사정도 좋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 혜진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 우린 여전히 청담동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급이 달라? 급이. 강병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와 싸우기엔 너무나 지쳐 있었다.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이 집까지 경매로 날아갈 위기였지만 아내는 여전히 끔찍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 시각 은숙은 자신의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화면에는 각 건물의 임대 현황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디 에이펙스 청담에라 렌 브라이덜 항목을 클릭했다. 앞으로 5개월 후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겠군. 은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하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윤아,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2024년 11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9시가 넘은 시각. 구로동의 진미국밥은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직원들이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은숙은 주방에서 내일 사용할 육수 재료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김씨, 내일 아침에 마장동에서 선지 좀 받아와요. 싱싱한 걸로 30근 정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난 조금 더 있다가 마무리할 일이 좀 남아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은숙은 1층 홀의 불을 모두 끄고 2층으로 올라갔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작은 식당의 창고나 휴게실로 보이는 2층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2층 가장 안쪽의 문을 열자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 나타났다. 최신형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3대가 놓인 첨단 사무실이었다. 벽면에는 서울시 전역의 지도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개의 빨간색 핀이 꽂혀 있었다. 각각의 핀은 은숙이 소유한 상가 건물들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었다. 은숙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 화면에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나타났다. 각 건물의 월 임대 수익, 관리비, 세금, 공실률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총 보유 건물 23채, 월 임대 수익만 18억 원이 넘었다. 그때 밖에서 조용한 차 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다. 검은색 제네시스 G92이 식당 앞에 멈춰 섰고 김 비서가 내렸다.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정중히 인사한 후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번 달 정기보고서입니다. 은숙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넘겨봤다. 청담동 디 에이펙스,
강남역 골든타워, 홍대 시네마 빌딩,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 각 건물마다 수십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라렌 브라이덜은 여전히 연체 중이군요. 네, 이번 달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연체 4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은숙은 보고서의 특정 페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라렌 브라이덜의 최근 매출 추이 그래프였다. 작년 대비 60%나 급감한 상태였다. 다른 정보는요? 김 비서는 별도의 파일을 꺼냈다. 윤혜진 씨의 남편 강병철 씨가 운영하는 무역회사가 다음 주 중으로 최종 부도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미 거래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은숙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요? 그리고 윤혜진 씨가 최근 거액의 사채를 썼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월 2천만 원씩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벌써 한 달째 이자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은숙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승리감도 동정심도 아닌 그저 서늘한 연민 같은 것이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군요. 네, 겉으로는 여전히 청담동 사모님 행세를 하며 명품을 걸치고 다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입니다. 은숙은 의자 깊숙이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허영심이 결국 사람을 망치는군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쯤 행동에 나서실 겁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명분이 충분합니다. 은숙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님, 더 기다리시면 연체된 임대료마저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15년간 은숙과 함께 일하면서 그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은숙은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항상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런데 회장님, 늘 궁금했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숨어서 지내시는 겁니까? 이 정도 자산이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부호이신데 당당하게 사셔도 되지 않습니까? 김 비서의 오랜 질문에 은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김 비서, 돈이 많다고 온 세상에 자랑하며 살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그저 제 딸 하윤이와 평범하고 조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유일한 목표예요. 하지만 따님이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말입니까? 은숙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려는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 김 비서가 떠난 후 은숙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은숙과 남편, 그리고 어린 하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여보, 우리 하윤이가 이런 험한 일을 겪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곁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은숙은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남편은 17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받은 거액의 보험금과 보상금으로 은숙은 첫 건물을 샀고 그것이 지금 이 거대한 부의 시작이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은숙은 사무실을 나섰다. 1층으로 내려가 식당 문을 단단히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진미국밥이라는 작은 간판이 구로동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청담동의 한 호텔 뷔페에서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다. 방금 전 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되어 친구에게 빌려서 겨우 계산을 했기 때문이었다. 혜진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시우 결혼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다. 윤혜진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이미 청담동 바닥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시우가 좋은 집안이랑 결혼하면 너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구로동 국밥집이랑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 거 아니겠어. 혜진은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필사적인 계산을 했다. 이번 달에 막아야 할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임대료, 직원 월급, 대출이자, 카드값 그리고 사채 이자까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그 시각 은숙은 강남의 한 시중은행에 있었다. VIP 전용룸에서 담당 PB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 박은숙 회장님, 이번에도 정기예금 전액 연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번엔 일부를 좀 인출해야겠어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5억 원 정도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숙의 계좌에는 예금만 100억 원이 넘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혹시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조금 더 해보려고요. 은숙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 돈으로 혜진이 청담동 일대에서 끌어다 쓴 사채 빚을 모두 사들일 생각이었다. 채권자가 되면 더 확실하게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테니까. 은행을 나온 은숙은 김 비서에게 전화했다. 김 비서, 윤혜진 씨가 빚진 사채업자들 명단 싹 다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내가 다 사드릴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해요. 완벽하고 깔끔하게 끝내려면. 은숙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다.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두 눈만큼은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은숙은 하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집 근처의 작은 일식집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엄마, 요즘 뭔가 따로 하고 계시는 일 있는 것 같아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시우 씨랑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어제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자기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은숙은 딸의 슬픈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윤아, 진짜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 그게 아니라면 더 좋은 사람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고. 엄마는 항상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세요? 은숙은 잠시 창밖 먼 곳을 바라봤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감정에 함부로 휘둘리면 정작 해야 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 그날 밤 은숙은 집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였다. 문서의 제목은 프로젝트 R이었다. R은 리벤지, 복수의 약자일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respect, 존중의 R일 수도 있었다.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겠다는 의미에서 2024년 11월 중순 청담동 DA펙스 빌딩 3층에 위치한 라렌 브라이덜. 스파는 평소의 화려함과는 달리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썰렁했다.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예약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혜진은 원장실에 앉아 텅 빈 매출 장부를 보며 마른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지난달 총 매출은 1,500만 원, 월 임대료 5천만 원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직원 3명의 월급도 벌써 2달째 밀린 상태였다.
그나마 남아있던 VVIP 단골 고객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발길을 끊고 있었다. 원장님, 저기, 김 부장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직원의 겁에 질린 말에 혜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 부장은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다. 혜진은 급히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다. 이런 상황일수록 체면은 지켜야 했다. 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윤 원장님, 오늘이 약속한 날입니다. 김 부장님,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혜진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벌써 2달째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윤 원장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까지 밀린 이자라도 해결 못하시면 가게고 집이고 싹 다 압류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김 부장이 험악하게 쏘아붙이고 나간 후 혜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남편 강병철이었다. 여보, 큰일 났어. 병철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또, 회사, 최종 부도 났어. 거래처에서 전부 소송 걸어온대. 당장 집도 가압류 걸릴 것 같아. 혜진은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귀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화려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텅 빈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겠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도 기분도 나지 않았다.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소주를 꺼내 병째 들이켰다. 명품 가방과 옷들로 가득했던 드레스룸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시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넋이 나간 채 소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고 계세요? 시우야, 우리 집 망했어. 혜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평소에 그 도도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아빠 회사 부도 났대. 이 가게도 곧 압류당할 거야. 시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하윤이를 무시할 그 격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엄마, 괜찮아요. 다 잃어도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가 괜찮아, 뭐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혜진이 갑자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시우는 당황했다.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내가 저런 근본도 없는 가난한 것들을 집안에 들이려니까. 우리 집안 운이 다 떨어진 거야. 다 그 재수 없는 국밥집 여자 때문이라고. 시우는 어이가 없었다. 이 순간에도 남 탓을 하는 어머니가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스파에 출근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직원들이 육중한 체인으로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혜진 원장님 맞으시죠? 임대료가 5개월째 연체되어 어제부로 계약 해지 통보되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전액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원에 강제 퇴거 및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변을 지나가던 청담동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청담동에서 제일 잘 나가던 라렌 브라이덜 원장이 저렇게 되었다는 소문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강남 전역으로 퍼질 것이었다. 건물주가 누구예요?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건물주 분의 개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연락은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혜진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가게를 뒤로하고 돌아섰다. 직원들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시각 은숙은 김 비서와 함께 강남의 한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에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라렌 브라이덜과 관련된 각종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박은숙 회장님, 요청하신 대로 윤혜진 씨의 모든 사채 채권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윤혜진 씨의 모든 빚은 회장님께 귀속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총액이 얼마죠? 사채 원금 3억의 이자 포함 4억 5천, 밀린 임대료 연체금 2억 5천, 기타 채무 1억, 총 8억 원입니다. 은숙은 서류에 차분하게 사인을 했다. 이제 윤혜진의 운명은 완벽하게 은숙의 손안에 달려 있었다. 김 비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윤혜진 씨와 만날 약속 좀 잡아주세요. 어디서 뵙겠다고 할까요? 내 식당에서요. 2층, 내 사무실로. 그날 밤 혜진은 자존심을 버리고 예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바쁘다며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다. 어려울 때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그들이 말하던 격이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청담동 사모님 모임의 회장 최 여사였다.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딱 1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 안 잊을게요. 혜진아, 미안하다. 나도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야. 끊을게. 전화가 끊기고 혜진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의 심정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한편 하윤은 시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하윤아, 우리 집 완전히 망했어. 엄마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 시우 씨, 그런 얘기 하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하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윤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시우 씨 어머님이 저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온갖 모욕적인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우 씨네 집도 똑같이 가난해졌으니까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윤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았으니까.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전화를 끊고 하윤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시우 씨네 집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 안 됐구나. 은숙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다. 엄마는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왜 기뻐하겠니?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았잖아요. 은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윤아, 진정한 품격과 존엄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드러나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무시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짓밟고 조롱한다면 결국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란다. 하윤은 어머니의 깊은 말에 숙연해졌다. 며칠 후 혜진은 은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 비서가 전화를 건 것이었다. 윤혜진 원장님이시죠? 저는 박은숙 사장님의 비서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박은숙, 그 구로동 국밥집 여자요? 혜진은 의아했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원장님과 긴히 상의하실 일이 있다고 하셔서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식당 2층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십니다. 혜진은 찜찜했지만 약속을 잡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혹시나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다음 날 오후 진미국밥 앞에 도착한 혜진은 잠시 망설였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허름하고 누추한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좁고 어두운 계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김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원장님.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숙이 책상 뒤편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평소와 똑같은 수수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고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했다. 앉으세요, 윤 원장님. 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죠? 설마. 우리 시우랑 하윤이 일 때문에. 은숙은 말없이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였다. 윤 원장님이 청담동 일대에서 쓰신 사채 3억 원. 이제 그 채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새하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뭐라고요? 은숙은 다음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디 에이펙스 청담의 등기부등본이었다. 그리고 라렌 브라이덜 스파가 입점해 있는 그 청담동 건물. 그것도 제 소유입니다. 순간 혜진은 입을 떡 벌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어떻게. 당신은 그냥 구로동에서 국밥이나 파는 가난한 여자잖아. 은숙은 차분하게 서류 더미를 더 꺼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시내 요지의 건물 등기부등본들이었다. 모든 서류의 소유자란에는 박은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저는 서울 시내에 23채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 수익만 20억 원이 조금 안 되네요. 혜진은 극심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벌레 보듯 무시하고 깔보던 저 국밥집 여자가 사실은 강남 일대의 거대한 자산가였다니.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면서 왜 그런 낡아빠진 가리봉동 다세대 주택에 살아요? 왜 그 허름한 국밥집을 직접 운영하는 거냐고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제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외제차를 타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땀 흘려 일하고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제게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노와 당황, 경악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게 다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속인 게 아닙니다. 은숙이 차갑게 말했다. 윤 원장님이 겉모습만 보고 저를 함부로 판단하신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구로동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고 지금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일도 조금 하고 있을 뿐이죠.
은숙이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바로 혜진이 하윤에게 보냈던 그 모욕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출력한 종이었다. 2억 3천만 원어치 예단을 요구하면서 가리봉동 전세 보증금이라도 빼서 마련하라고 하셨죠? 혜진의 얼굴이 이번에는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요?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하시겠다, 이건가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법대로 집행했겠죠. 저는 그저 윤 원장님께 뼈아픈 교훈을 하나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하윤이 들어왔다. 혜진은 망령이라도 본 듯 놀란 눈으로 하윤을 바라봤다. 하윤 씨. 하윤은 어머니의 옆에 섰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윤혜진 원장님, 저는 시우 씨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그 말에 순간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바로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자신의 그릇된 욕심과 오만함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든 것이었다. 시우도 알고 있어요? 네, 어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눴어요.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숙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윤 원장님, 현재 당신이 제게 갚아야 할 돈은 제가 인수한 사채 원금과 이자 4억 5천, 밀린 임대료 2억 5천, 기타 채무 1억을 더해 총 8억 원입니다.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8억을. 제가 어떻게 갚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가게에 있는 집기들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나가세요. 채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시 협의하죠. 혜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은숙을 올려다봤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사장님, 아니,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 하윤이 입을 열었다. 원장님,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을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모욕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하윤의 차가운 말에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였으니까. 은숙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윤 원장님도 이제 곧 저희와 같은 가난한 처지가 되시겠네요.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은 아시게 되겠죠. 혜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고 오만했습니다. 은숙은 혜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과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일주일 뒤에 다시 봅시다. 혜진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간 후 하윤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은숙은 딸을 조용히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야 저 사람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말이야. 그날 저녁 시우는 집에 돌아와 완전히 넋이 나간 어머니를 발견했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또? 혜진이 천천히 아들을 올려다봤다. 눈가에는 이미 마른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시우야, 우리 집 정말로 완전히 망했어. 그리고 하윤이 어머니가
우리 스파 건물주였어. 시우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동안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하윤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이별을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하윤이가 헤어지자고 미안하다, 시우야. 다 이 엄마 때문이야. 이 엄마가 너무 오만했어. 너무 어리석었어. 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너진 어머니의 옆에 앉았다. 엄마,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시우의 마음속에는 하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한편 하윤은 강남역 근처를 혼자 걷고 있었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뺨을 스쳤다. 시우와 함께 웃으며 걸었던 이 거리를 이제는 혼자 걷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스마트폰을 꺼내 시우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지웠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손가락 터치 한 번에 사라져갔다. 마지막 사진을 지우려는 순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시우 씨. 하지만 이게 우리를 위한 최선이에요. 하윤은 마지막 사진도 깨끗이 지웠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고 붐비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2024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 아침 9시였다. 혜진은 초라해진 집 현관문 앞에서 등기 우편을 받았다. 법무법인 정의의 로고가 찍힌 묵직한 서류 봉투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혜진은 내용을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내용 증명이었다. 본 내용 증명 수령일로부터 77일 이내에 디 에이펙스 청담 3층 라렌 브라이더를 완전히 비우고 원상 복구하여 명도하지 않을 시 즉시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임을 최종 통보합니다. 또한 귀하의 총 채무 8억 원 800 영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서를 동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남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혜진은 현관문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단 일주일 안에 15년 동안 피땀 흘려 운영해온 가게를 모두 비워야 한다니.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국밥집 여자 박은숙의 명령으로 말이다. 거실로 들어온 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안방에서 남편 병철이 나왔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절망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또 무슨 일이야? 내용 증명 왔어. 일주일 안에 가게. 다 비우래. 병철은 긴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옆에 무기력하게 앉았다. 한때는 청담동에서 가장 잘 나가던 부부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제 정말 다 끝이구나. 병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의 끔찍한 허영심과 지독한 오만함이 결국 이 모든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제야 고통스럽게 깨달은 것이다. 그날 오후 혜진은 마지막으로 스파에 갔다. 문을 열자 텅 비어버린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직원들은 이미 며칠 전에 밀린 월급이라도 달라며 노동청에 신고하고 모두 떠나버렸고 손님의 발길도 완전히 끊겼다. 한때는 청담동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최고급 스파였는데 이제는 먼지 쌓인 폐허나 다름없었다. 혜진은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최고급 독일제 피부관리기기,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마사지, 베드, 프랑스산 고가 화장품들 모두 다 빚을 내서 사들인 허영의 증거물들이었다. 그 허영을 위해 졌던 빚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혜진 씨 맞으시죠? 저는 법원 집행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가게 집기들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기고 혜진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정말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하윤이었다. 하윤은 바닥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혜진을 조용히 내려다봤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아주 옅은 연민이 스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혜진은 고개를 들어 하윤을 올려다봤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아들의 인생에서 쫓아내려 했던 그 여자가 지금 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설명할 수 없는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윤 씨, 여긴 어떻게? 엄마가 보내셨어요. 혼자서 이 넓은 곳 정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가서 좀 도와드리라고. 하윤은 들고 온 커다란 박스 몇 개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선반 위에 화장품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혜진은 그런 하윤의 뒷모습을 보며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나왔다. 미안해요, 하윤 씨. 정말 미안해요. 하윤은 하던 손을 멈추고 혜진을 바라봤다. 지금 사과하셔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시우 씨와 저는 이미 완전히 끝났고 원장님 가족도 이렇게 되셨잖아요. 하윤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지만 명백한 사실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게를 정리했다. 화려했던 스파의 내부가 조금씩 텅 비어갔다. 마치 혜진의 삶을 감싸고 있던 허영의 껍질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것처럼 말이다. 저녁 6시가 되자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하고 가볼게요. 나머지는 내일 마저 하세요. 하윤 씨, 정말 고마워요. 하윤은 문을 나서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돌아섰다. 원장님, 돈이 없어도 품위는 지킬 수 있어요. 꼭 저희 엄마처럼요. 하윤이 떠난 후 혜진은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도 저 화려함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구경꾼은커녕 저 불빛이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밀려난 신세가 되었다. 다음 날 토요일, 혜진은 아들 시우와 마주 앉았다. 시우는 이미 짐을 다 싼 상태였다. 서울을 떠나 멀리 지방지사로 발령을 신청한 참이었다. 정말 가야겠어? 네, 엄마. 여기 서울에 있으면 자꾸 하윤이가 생각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시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글픔이 가득했다. 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다 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하윤이한테, 그리고 하윤이 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해서 이제 와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엄마,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이에요.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도 이제 그만 허영 부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제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요. 시우가 집을 떠난 후 혜진은 텅 빈 집에 완벽하게 혼자 남았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뿐인 아들은 자신을 원망하며 떠났다. 호화로웠던 이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너무나 크고 춥게 느껴졌다. 월요일 아침 혜진은 다시 은숙을 만나기 위해 구로동 식당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김 비서가 먼저 2층 사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 원장님, 채무상환 계획서는 준비하셨습니까? 혜진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8억 원이라는 돈을
제가 무슨 수로 갚아요. 지금 당장 1,000만 원도 없는데. 불가능해요. 그때 은숙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다. 앉으세요, 윤 원장님. 은숙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채무조정 계획서였다. 월 300만 원씩 20년간 분할 상환할 것. 이자는 전액 탕감한다. 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놀란 눈으로 은숙을 바라봤다. 8억이라는 거액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관대한 조건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법대로 하면 전 당장 파산인데 윤 원장님도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니까요. 저라고 해서 사람 하나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뼈아픈 교훈은 얻으셨길 바랄 뿐입니다. 은숙은 펜을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첫째, 제 딸 하윤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셋째, 이미 떠난 시우 씨와 제 딸 하윤이의 일에는 2번 다시 관여하지 마세요. 혜진은 눈물을 쏟으며 서류에 서명했다. 펜을 놓는 순간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빚의 굴레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숙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 원장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거죠. 혜진은 그 말에 하염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일주일 후 혜진은 청담동의 넓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구로동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수억 원대의 명품과 비싼 차도 모두 헐값에 처분해 빚의 일부를 갚았다. 이제는 버스를 타고 다니며 은숙이 소개해준 작은 동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청담동에서 스파를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가벼웠다.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퇴근하는 은숙과 우연히 마주쳤다. 은숙은 여전히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니에요. 이제 원장 아니잖아요. 그냥 윤혜진이에요. 은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지내실 만한가요? 네, 덕분에요. 이제야 정말 발 뻗고 자는 것 같아요. 제대로 사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은숙이 먼저 인사했다.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혜진은 버스를 타고 떠나는 은숙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한때는 자신이 그토록 격렬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진정한 품격과 존엄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준 사람이었으니까. 2025년 3월 따뜻한 봄날의 어느 오후 2시 강남역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윤은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최시우였다. 3달 만의 재회였다. 시우는 지방으로 내려간 후 한 번도 서울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본사 업무차 잠시 들른 것 같았다. 하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시우에게 다가갔다. 시우 씨. 시우가 고개를 들었다. 하윤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윤아, 오랜만이다.
정말. 여기 잠시 앉아도 될까요? 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불편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은 미묘한 분위기였다. 지방 생활은 어때요? 적응할 만해요. 그냥저냥 적응하고 있어. 새로 맡은 일도 괜찮고. 너는 잘 지냈어? 저도 잘 지내요. 엄마도 아주 건강하시고요. 두 사람은 또다시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대로가 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었던 그 거리였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하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시우는 작게 웃었다. 많이 달라지셨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겸손해지셨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셔. 은숙이 소개해준 구로동의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혜진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 그 오만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동네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하고 있었다. 월급은 예전의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해졌다고 했다. 다행이네요. 하윤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우리 엄마가 너와 그리고 네 어머님께 한 모든 일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시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인걸요. 저희 엄마도 더 이상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세요. 그때 시우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다. 엄마, 시우야, 너 서울 왔다며? 저녁에 엄마랑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어, 엄마. 이따가 일 끝나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시우는 서연을 바라봤다. 엄마가 많이 외로우신가 봐. 아빠도 요즘 거의 집에 안 들어오시고 강병철은 부도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그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혜진은 대부분의 날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시우가 불렀다. 하윤아, 네? 꼭 행복해야 해.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하윤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시우 씨도요. 꼭 좋은 인연 만나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헤어졌다. 서로에 대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원망은 없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은숙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하윤이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저 오늘 시우 씨 만났어요. 은숙은 놀라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렇게 다시 마주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어땠니? 잘 지내더구나. 네, 서울에 잠깐 일 보러 왔대요.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숙은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슬픔보다는 편안한 안도감이 보였다. 후회는 안 해? 가끔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만 후회는 안 해요. 만약 우리가 억지로 결혼했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TV에서는 여의도 벚꽃 축제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벚꽃 구경 갈래요? 오랜만에 엄마랑 데이트 좀 해요. 그래, 좋지.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나들이나 가자. 한편 혜진은 구로동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컵라면 한 그릇이 전부인 초라한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지독히도 평안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 창밖을 보니 저 멀리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저 화려함 속에 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 불빛이 없어도 소박한 삶 속에도 나름의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으니까. 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은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 저 혜진이에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수고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자신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도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이 인수한 구로동의 작은 서민 미용실은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 동네 할머니들이 파마를 하러 잔뜩 몰려오신 것이었다. 어이구, 윤 원장, 솜씨가 아주 끝내주네. 예전에 청담동에서 엄청 큰 가게 했다면서? 한 할머니의 칭찬에 혜진은 쑥스럽게 웃었다. 네, 그땐 제가 좀 철이 없고 오만했어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할머니. 그래? 그건 왜인디? 그때는 돈이랑 체면만 보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됐거든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의 말에 꾸밈없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 은숙이 미용실에 잠시 들렀다. 다들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요, 사장님, 바빠서 못 먹었어요. 은숙은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국밥 도시락을 사왔다. 혜진도 그중 하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사장님. 뭐려. 다 같이 고생하며 일하는 식구들인데. 은숙의 무심한 듯 따뜻한 말에 혜진은 코끝이 시큰해졌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직원들을 이렇게 가족처럼 챙기지 않았을 것이다. 은숙은 진정한 리더,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하윤이 미용실에 들렀다. 엄마, 퇴근하면 같이 마트 가요. 그래. 뭐 살 거 있니? 집에 쌀이랑 반찬거리가 다 떨어져서요. 혜진은 모녀의 다정하고 평범한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다. 한때는 저들을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부러웠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따뜻한 관계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까. 퇴근 시간이 되자 혜진은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저기, 혹시 아직 영업하시나요? 네. 어서 오세요, 손님. 손님은 다름 아닌 하윤의 회사 동료였다. 하윤의 소개를 받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다. 하윤 씨가 여기 원장님 커트 솜씨가 정말 좋다고 꼭 와보라고 해서요. 혜진은 깜짝 놀랐다. 하윤이 자신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님까지 소개해 주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성껏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혜진은 작은 원룸에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할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박은숙 회장님과 하윤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였다. 봄밤의 서울은 따뜻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행복한 연인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멀리 지방에 있을 아들 시우를 생각했다. 부디 아들이 잘 지내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꼭 좋은 사람을 만나 자신 때문에 놓쳤던 행복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멀리 다른 도시에서 시우도 같은 달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은 힘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은숙과 하윤은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오늘 회사 동료한테 연락 왔는데 시우 씨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대요. 너무 친절하고 솜씨도 좋다고. 그래,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깨닫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이야.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한 모욕을 당하고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새로운 기회까지 주실 수 있어요? 은숙은 창밖의 둥근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란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살면 결국 나 자신이 가장 불행해지거든.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주방일로 거칠어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엄마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품격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두 사람은 마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 충만하고 따뜻했다.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는 굳건한 마음이 그들 곁에 있었으니까. 봄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부활의 계절이다. 깊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도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모두가 새로운 기회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다. 은숙과 하윤, 그리고 혜진과 시우.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렇게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의 통쾌한 사이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오만한 예비 시어머니의 최후, 그리고 돈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품격을 보여준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연을 들으신 소감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